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과 국제연맹 창설에 기초한 평화 원칙을 적용할 의도로 1919년 1월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곧 연합국 정부, 특히 1918년 11월 전쟁이 끝난 후 보다 구체적인 이익을 옹호한 영국과 프랑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1919년에 열린 파리 회의는 유럽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승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것은 평등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오히려 승자가 패전국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근본적인 결정은 연합군의 주요 지도자인 미국의 윌슨, 영국의 로이드 조지, 프랑스의 클레망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독일의 대우였습니다. 엄청난 인적, 물질적 손실을 입은 프랑스는 독일을 영구적으로 약화시키는 안보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영국은 독일의 권력을 제한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유럽의 경제 붕괴를 피하기 위해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윌슨은 좀 더 온건한 입장을 유지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점에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1919년 6월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가혹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막대한 재정적 배상금을 지불하고 군대를 10만 명으로 줄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 반환된 알자스와 로렌 등의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식민지와 영토의 13% 이상을 잃었습니다. 또한 나인강 지역의 비무장화는 프랑스의 안보 조치로 확립되었습니다. 다양한 제안이 논의되었지만 이 해결책은 프랑스의 요구와 다른 동맹국의 보다 온건한 입장 사이의 절충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영국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해양 및 식민지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국제연맹의 아이디어를 장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1919년에 내려진 결정은 독일에서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민들은 조약이 불공평하고 굴욕적이라고 여겼고, 이는 이후 몇 년 동안 정치적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유럽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1920년대 유럽은 전쟁의 폐허 이후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회복이 있었지만 이러한 안정성은 취약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으로 위기가 악화되면서 정치적 긴장과 경제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1919년에 창설된 국제연맹은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부재와 미국의 결정을 집행할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부족으로 인해 미국의 행동 능력이 제한되었습니다. 전후 유럽은 안정된 대륙이 되기는커녕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919년과 다음 해 사이에 취해진 결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결국 다시 불붙을 공개적인 긴장을 남겼습니다. 윌슨은 1919년 7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베르사유 조약의 본문을 상원에 제출할 때 그 내용이 부적절함을 인정했지만 이는 미국의 인류의 도덕적 리더십을 부여하는 합의에 의해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상주의적인 어조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무대는 정해져 있고 목적지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높이 들고 영혼이 살아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길의 비디자 안내자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윌슨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원은 베르사유 조약을 비준하는 데 필요한 3분의 2의 다수결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국민은 1920년에 하딩을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분명히 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동유럽의 재편성. 독일과의 평화 이후 파리 평화운동가들의 두 번째 큰 임무는 동유럽의 회복이었습니다.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제국이 거의 동시에 패배했다는 것은 북쪽의 핀란드에서 남쪽의 흑해까지 동유럽의 지도가 다시 그려져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재구성은 1919년 9월 오스트리아, 같은 해 11월 불가리아, 1920년 6월 헝가리와 세 가지 다른 조약을 통해 연합군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던 발트해 연안 국가인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독립을 얻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폴란드는 18세기에 이웃 국가들에 의해 분열되어 독립국가로 세워졌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6개의 후계 국가로 나누어졌는데 그중 이전의 제국의 두 권력 중심지였던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는 이제 가장 작은 국가였습니다. 동유럽 재건의 기본 원칙은 국적의 개념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국경은 민족 간의 국경과 최대한 일치해야 했습니다. 이 원칙은 실제로 두 가지 다른 고려 사항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독일의 동유럽 동맹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가 이웃 국가보다 덜 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은 확실히 불가피했지만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 남부 티롤을 합병하고 대규모 마자르 소수민족을 헝가리 이웃 영토에 포함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국적 원칙의 적용을 제한하는 두 번째 요인은 혁명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빅3는 서쪽으로의 공산주의 진격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이웃 국가들이 가능한 한 강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어떤 볼셰비키도 러시아 혁명이 유럽에서 고립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1919년 초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지도자인 지노비예프는 1년 안에 유럽 전체가 공산주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예측의 오류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만 당시에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윌슨은 볼셰비즘이 꾸준히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폴란드에 도달하여 독일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파리 회의의 다른 많은 정치가들은 유럽 사회의 기반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로이드 조어지는 3월에 유럽에는 혁명 정신이 스며들어 있다고 썼습니다. 유럽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대중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배적인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919년 봄과 여름에 벨라쿤이 이끄는 공산주의 정권이 헝가리에서 몇 달 동안 정권을 잡자 볼셰비즘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베를린에서 시도된 공산주의 봉기 시도는 1919년 초에 유혈 진압되었지만 유럽 정치가들은 독일이 헝가리의 길을 따라 중앙 유럽과 서부 유럽 전체를 공산주의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위험을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1919년 협상 중에 평화운동가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던 공산주의의 진보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스코틀랜드 야드와 미 국무부의 비밀 사무실이 설치되었습니다. 러시아 내전.
연합국 정치인들이 파리 회담에서 공산주의 위협을 평가하는 동안 러시아는 내부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볼셰비키는 시베리아, 핀란드만, 코카서스에서 그들을 공격한 백군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볼셰비키가 이 연합작전에서 살아남았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트로츠키가 붉은 군대를 이끌었던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기치 않게 적 세력의 도움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백인 군대는 볼셰비즘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에도 적대적인 낡고 불신앙스러운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달려있는 러시아 농민 대중 사이에서는 볼셰비키가 반동과 고대 귀족 특권의 회복뿐인 정치적, 사회적 프로그램만을 갖고 있던 백인 장군들에 맞서 러시아 국민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확신이 커졌습니다. 러시아 내전은 서방 정부에게 러시아 혁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919년 두세 개의 연합군 사단이 핀란드만에 상륙했다면 아마도 러시아의 새로운 수도인 모스크바로 쉽게 진격하여 공산주의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럴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연합국 중 어느 곳에서도 순전히 상징적 수준 이상의 개입을 용납하려는 여론이 없었습니다. 파견된 군대는 주로 백인 대의를 더욱 불신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적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반대자들을 서구 제국주의의 도구로 지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1920년 초 백군은 비록 완전히 패배하지는 않았지만 볼셰비키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4월에는 폴란드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내전이 무색해졌습니다. 폴란드는 명목상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를 침공했지만 진정한 의도는 폴란드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몇 달 후 폴란드의 러시아 침공은 러시아의 폴란드 침공으로 바뀌었고 이어서 폴란드 공산주의자들의 임시정부가 탄생했습니다. 1920년 여름 몇 달 동안 많은 볼셰비키는 자신들이 볼셰비즘의 국경을 독일 국경까지 밀어붙이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독일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소련 폴란드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처칠은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했습니다. 1920년 7월에 그는 더 이브닝 뉴스에 더 데인저 프롬 더 이스트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너무 늦기 전에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야만적 물결에 맞서 강력한 댐을 건설할 것을 독일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다시 한번 큰 그리스도교국의 총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시켰습니다. 1920년 8월 러시아의 진격은 중단되었다.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폴란드군은 바르샤바 전투에서 붉은 군대에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으며 승리의 반격을 시작하여 그들을 러시아 국경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1921년 3월 러시아는 니가 조약으로 인해 6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과 백러시인을 폴란드의 지배하에 두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폴란드에서 붉은 군대의 실패는 유럽 전역에서 혁명의 희망을 종식시켰습니다. 다음 유럽 전쟁 이후에만 볼셰비즘은 유럽에서 팽창주의적 기대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1945년 이후
그는 1918년에 실패한 곳에서 성공했는데 이는 그의 이념적 힘보다는 훨씬 우월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기간 동안 유럽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소련 공산주의가 아니라 파시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파시즘은 이탈리아에서 더 빠르게 나타났고 독일에서는 더 느리지만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의 초기 원동력은 혁명적 현상으로 인한 공황 때문이었습니다. 나치는 독일에서도 동일한 두려움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1923년 처음으로 권력을 얻으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아돌프 히틀러는 나의 야망은 마르크스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1919년 8월 14일 독일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 초안이 작성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명명의 첫 번째 조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독일 제국은 공화국입니다. 정치적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초안 작성자들은 영국 권리장전, 프랑스 인권선언, 미국 헌법의 첫 10개 수정안의 가장 좋은 측면을 결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기사는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민주주의의 모델이었습니다. 예외는 48조로 이는 대통령,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온건하지만 통치하지는 않음, 이 공공질서와 안보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 총리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해에 3명의 총리가 절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마지막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초대 총리에 의해 적절하게도 양쪽 끝에서 타는 촛불로 묘사되었습니다. 1918년 항복의 책임은 장군이 아닌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신화를 퍼뜨린 독일 우파는 새로운 공화국을 독일에 부과된 굴욕으로 여겼습니다. 공화국은 지지자들로부터 거의 충성심을 얻지 못했지만 13년 동안 공화국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수는 반대자들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1932년 7월과 11월, 통일 독일에서 치러진 마지막 자유선거에서는 의회 민주주의의 적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건국 첫 4년 동안 바이마르 공화국은 영구적인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든 유럽 국가에 영향을 미친 전후 인플레이션은 그 누구보다 독일을 강타했습니다. 전쟁 배상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편리한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인은 정부의 재정적 무책임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쟁 중에 소득세가 파운드당 5실링이라는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에서는 전쟁 생산의 단 한 흔적도 세금으로 조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대규모 내부 신용과 지폐 발행에 의지했습니다. 전쟁 후에도 동일한 정책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4년 동안 정부는 세금으로 받은 것보다 4배나 더 많은 돈을 썼고 독일 마르크는 계속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923년에는 인쇄된 종이보다 문자 그대로 가치가 낮았습니다. 1923년 11월 최저점에서 마르크는 달러당 42억 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재정 회복 속도는 지난 4년간의 재정적 무책임이 결과였다. 그러한 무책임은 마르크의 미래뿐만 아니라 독일 민주주의의 미래도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는 중산층의 저축을 억압함으로써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붕괴시켰습니다. 금융 붕괴는 극심한 정치적 폭력을 동반했습니다. 이러한 폭력 물결의 주역은 자유군단, 즉 1919년 급진적 사회주의 운동을 유혈 진압하여 비극적인 명성을 얻은 자원봉사자 집단이었습니다. 1920년 3월 전직 공무원이었던 볼프강 카프가 이끄는 5,000명의 자유군단이 베를린을 점령하고 정부를 해산했으며 바이마르 헌법을 폐지했습니다. 독일군 나익스웨어은 개입을 거부했습니다. 반세익트 장군은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제국군은 독일군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총파업으로 수도를 마비시키고 카프와 그의 부하들을 도시를 떠나도록 강요한 것은 베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카프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들은 처벌도 받지 않고 도주하거나 사면을 당했다. 봉기 해체를 거부했던 세익트는 시도가 실패했던 것과 거의 동시에 독일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노르 노동자들이 독일군 숙청을 요구했을 때 폰 젝트 장군은 그들을 볼셰비키라고 낙인찍고 그들에 맞서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던 자유군단을 파견했습니다. 카프의 쿠데타 이후 3년 동안 자유군단은 잘 조직된 우익 정치 테러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1921년에 그들은 독일을 대표하여 휴전협정에 서명한 재무장관 마티아스 에르츠베르거, 머티어스 에어츠베어거의 암살을 계획했습니다. 한 우익 신문은 에르츠베르거는 대다수의 독일 애국자들이 바라던 운명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1년 후 부분적으로는 전쟁 배상에 대한 느슨한 태도로 인해 암살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유대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외무부 장관 올터 레세노가 암살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몇 달 전, 민족주의자들은 독일의 맥주홀에서 다음과 같이 끝나는 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돼지이자 유대인 암태지의 아들인 발터 라테나우를 제거하라. 이 살인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은 독일 국민의 대다수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좌파에 비해 우파의 폭력이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공통된 사실로 간주하고 관대하게 대우했습니다. 전후의 폭력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1923년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 해는 프랑스가 누르를 점령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목적은 배상금 지불을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중단을 명령할 때까지 8개월 이상 동안 누르 지역 주민들은 소극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저항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명령에 따라 10월 한 달 동안 함부르크, 작센, 튀링겐에서 공산주의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모두는 나익스웨어에 의해 신속하게 탄압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좌파의 폭력 뒤에는 우파의 폭력이 뒤따랐습니다. 11월에는 바이에른에서 카프의 초기 베를린 쿠데타를 모방한 우익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우익 세력이 미넨 중심부를 향해 이동하자 경찰이 총격을 가했고 쿠데타는 실패했다. 이 봉기를 주도한 사람은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독재자 2명이었습니다. 경력이 종말을 고하고 있는 루덴도르프 장군과 이제 막 독재를 시작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비스마르크가 오래전에 관찰한 것처럼 이탈리아는 탐욕스러운 영토적 욕구를 타고났지만
그 이빨은 부적절했습니다. 베르사유, 남티롤, 트리에스테, 에게의 섬, 아드리아해, 에서의 그의 승리는 연합군의 승리에 대한 그의 작은 기여에 대한 과장된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는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특히 그는 달마시안 해안을 의도했다. 1919년 9월 민족주의 시인 가브리엘 단눈초, 게이브리엘 다논트규는 수천 명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달마티아 항구인 퓨메이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그의 야망을 공유했지만 그의 방법을 거부한 이탈리아 정부는 당혹스러워했고 다논트코는 퓨메를 이탈리아에 병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그를 쫓아낼 때까지 1년 동안 그는 오페레타 정권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검은 셔츠를 입었고 로마식 경례 방식으로 팔을 뻗은 채 서로 인사했으며 야외 집회에서 지도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단눈초의 모험에 반영된 민족주의적 히스테리는 종종 가정되는 것처럼 이탈리아 국민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1919년 11월 총선, 프랑스와 영국의 전후 선거와는 달리 민족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전쟁 개입을 선호했던 모든 정치 집단에게도 실패였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민족주의 단체인 새로 창당된 파시스트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밀라노에 등장한 지도자 베니토 무솔리니는 2%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1921년까지 이탈리아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 혁명에 대한 찬미로 연합하여 하나의 사회당으로 공존했습니다. 1919년 선거에서 사회당은 3분의 1의 득표율을 얻었고 전쟁 전 의회 의원 수를 3배로 늘렸습니다. 사회주의 신문인 어벤티는 혁명적인 이탈리아가 탄생했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했습니다. 1919년과 1920년의 이탈리아를 휩쓴 사회적 불안의 물결은 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천 명의 농민이 대규모 토지에 정착하여 재산을 인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을 힘이 없었다. 산업위기는 1920년 8월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50만 명의 노동자가 공장을 점거하고 그곳에 위험 신호를 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사회당은 부르주아 사회의 폭력적인 전복을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레닌은 공장 점령을 혁명의 발판으로 삼았지만 이탈리아 사회주의자들은 레닌의 활력과 명쾌함이 부족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실현할 수 없었다. 9월에는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의 대가로 공장이 소유주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전후 혁명 과정의 최종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파시즘, 즉 반혁명이었다. 무정부주의자 엘리코 말라테스터는 공장을 점령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않으면 부르주아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대가를 피와 눈물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공장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면서 혁명의 실제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무솔리니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볼셰비즘은 치명상을 입었다고 썼다. 그러나 이탈리아 부르주아지는 볼셰비즘이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고 스스로를 붉은 혁명에 대항하는 이탈리아의 구세주로 자처함으로써 파시스트들은 무명에서 권력을 얻을 가능성을 제공하는 정치적 입장으로 올라섰습니다. 1920년 7월 공장 점령 직전에는
파시스트 조직이 최대 100개에 달했습니다. 6개월 후, 파시스트들은 사회주의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농촌 소유주와 중산층의 무제한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분대, 스쿼드로 알려진 파시스트 충격 그룹은 노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주의 본부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을 조직했습니다. 많은 경우 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공산주의에 대한 제동으로 간주하여 용인하거나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922년 10월 무솔리니와 그의 추종자들은 로마 행진을 조직했습니다. 압력과 내전의 위협에 직면한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포위 상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무솔리니에게 정부 구성을 위임했습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는 파시스트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무솔리니는 반대자들을 제거하고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유럽의 다른 파시스트 운동의 모델이 될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무솔리니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떠하든 1920년대 유럽의 거의 모든 관찰자들은 파시스트 운동의 의미에 대해 틀렸습니다. 그들은 파시즘을 유럽 운동의 시작이 아니라 이탈리아 특유의 상황에 대한 이탈리아 특유의 대응으로 여겼습니다. 무솔리니 자신도 자신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1928년에 파시즘은 수출품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나치만이 파시스트 반혁명의 유럽적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괴벨스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 진군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경고이자 폭풍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의 세계를 파괴하려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